교사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전환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은 교육 활동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교육활동 보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는 그런 삶의 과정 그 자체예요.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소통의 장, 필통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자,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만드는 건축가라고도 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헬렌 켈러가 영혼을 깨우치는 등불이라는 이 한 사람. 이제 알 것 같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선생님입니다. 자, 필통톡 오늘은 이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분도 말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건축가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으로 이미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 선생님들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선생님들이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계기로 반성의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계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또 법제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보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필통톡 오늘의 주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보호인데 사실 예로부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마라. 그리고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은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언젠가부터 그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교육계 수장으로서 그 마음은 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교육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 또 보호가 정말 교육의 기본인데 그게 좀 무너졌다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계기로 해서 이제는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족한 면이 아직도 있겠지만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을 해야 사실 우리 학부모들도 안심을 하고 학생들도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들을 저희가 오늘 또 모셨죠? 네. 두 분의 지원군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교사와 함께 교사를 위한 연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엄문영 교수라고 합니다. 엄문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약 5년간 근무를 하고 지금은 교사들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 임이랑이라고 합니다. 문영이랑. 아니, 문영이랑 함께하면 교육 안심의 주호. 떨어지네. 오늘 정말 라임이 척척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관님, 교권 추락, 교권 침해.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는 사실 꽤 됐습니다. 뭐 교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죠. 교권이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문제가 부각된 것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육에서 워낙 이제 교사분들이 또 이렇게 자기 본인들의 문제를 좀 참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못하다가 그 슬픈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이제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국회에서는 이제 교권 회복 5법이라고 해서 또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교육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사건 이후로 이제 국회에서 여야 할 거 없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법들을 개정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긴 한데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좀 적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과연 각 학교별로 잘 정착이 되었는가라는 의문도 있는 것 같고 학교별로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꿈일 정도로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았고 선망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도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교사는 직업 선호도로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조금 달라지면서 교사에 대한 지위나 이 보수적인 측면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상황들이 좀 오면서 교사에 대한 존경 이런 부분에서도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제가 이제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이 교직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게 곧 교사들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장관님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네. 그 먼저 그러면 이야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교사의 권리를 교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교권이 단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확하게 교권의 정의 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교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이라는 게 있죠. 존엄받아야 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생활이 또 보호돼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요. 교사는 일단은 교육에 관한 전문가죠. 그래서 전문가로서 권위가 또 권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학습하고 학생 지도하는 가르칠, 교육할 권리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 인권이 이제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우선시되면서 그게 교권에 이제 좀 추락에 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교권을 또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면 또 학생 인권이 피해를 본다 하는 또 그런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이제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그게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용어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사의 이제 그 교육 활동이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인권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피해를 주면 다른 학생들의 그 학습권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는 아마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이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권리, 네. 굉장히 포괄적인 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게 교육 활동 보호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네. 예, 학교 현장에서 이제 또 우리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이거 여러 번 강조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사의 교육 활동이 정말 중요하게 보호돼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교육이 크게 바뀌거든요. 우리 이제 필동톡에서도 계속 맞아요. 얘기했지만 계속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창의성이라든가 인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또 지식 전달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인 역량도 키워줘야 되고 그래서 교실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수업뿐만 아니고 이제는 학생들의 이제 생활 지도도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전환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은 교육 활동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교사들이 본인의 교육 활동이 계속 침해되고 또 이게 권리가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런 교사들의 그 교실에서의 큰 이제 역할 변화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교실 혁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가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선생님들 사건을 하다 보면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지 못해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학생, 뭐 소위 엄석대 같은 학생들이 반 분위기를 잡아서 선생님을 쫓아내자. 라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이 좋아요. 그런데도 분위기상. 네, 그래서 막 끌려가야 되고 담임이 실제로 교체가 되기도 하는 그런 현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활동 보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스며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보다 가정에 아이들이 한 명씩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여서 사회성이나 이런 걸 기르려면 학교가 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한데 교사가 잘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학교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교육활동 보호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교육이 이제 제대로 되려면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계속되는 민원 전화 때문에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도 났지만 교사로서 수치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갑자기 수업 중에 한 아이의 학부모님이 들어와 자신의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다른 학생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제가 제지에 나섰지만 학부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며 제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폭언을 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 명예훼손,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 상해, 폭행 등 다양한데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 영상으로 이제 만나봤는데 교육활동 침해하면 흔히 떠오르는 학부모 민원 외에도 지금 보니까 학생들로부터의 침해도 사례들이 많네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변호사님. 네. 일단 뉴스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뭐 폭행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직접적인 범죄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것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지도에 전혀 불응하면서 선생님을 오히려 조롱하거나 하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갑자기 교실에 손가락 욕설을 한다든지 혹은 그냥 다른 친구들을 선동해서 선생님 말을 듣지 말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좀 많이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진짜 자괴감도 느낄 뿐더러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네. 교수님께서는 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까? 초등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권 침해가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양상으로 좀 일어나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뭘 좀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연구했고요.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만 교사들이 인식하는 그 교육활동의 방해 같은 거 대표적인 거는 일단 지도 자체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뭘 알겠냐는 식의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인신공격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을 학교까지 가져와 가지고 교사한테 교사는 정말 자기 그 아이만 보고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20명, 25명을 같이 봐야 되는데 방안으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논의된 것들입니다. 이제 조직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안. 이렇게 교사가 좀 다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학부모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교사들도 원하는데 아직 그 소통이 활발하게 됐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약간 꺼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로서 연구자인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조금은 선생님을 위하는 길 같고 근데 이제 같이 협조하면서 애들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조금 부족함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적하셨지만 아이들을 이제 생활 지도를 하는 게 교사들의 이제 중요한 또 책무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 그 교육법 체계 내에서도 교사는 그냥 수업을 하는 역할만 이렇게 부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계기로 해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이제 분명히 입법화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세부적인 시행령도 다
이제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게 법이 잘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그 생활 지도를 하셨는데 그게 뭐 아이들이 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아동 학대라든가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제 그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 이제 법제화가 이번에 됐고요. 지금 여러 대책들, 정책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원인을 알아야 또 대책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교권이 침해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장관님? 네. 학교라는 데가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3주체 간에 이제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많이 이제 그 사라진 거죠. 사실 이제 상호 존중이라는 그런 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권한 같은 게 제대로 이렇게 좀 법제화가 안 됐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은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옛날하고 좀 학교 기능이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축소됐다. 학습 위주로 많이 가게 되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만족한다는 식의 공부가 이제 조금 더 우선순위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교육이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 서비스는 물론 좋은 거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는 그런 삶의 과정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너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놓다 보니까 너 이거 나한테 해줘. 나 이거 못 받으면 나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이런 식의 학생 인권이든 교사의 교권이든 학부모의 어떤 교육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현재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온라인상에서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위 뭐 맘카페라고 한다든지 학부모님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여론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한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선크림을 가져오라는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항의할까요? 교육청에 신고할까요? 이런 댓글이 분위기가. 달리더라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교권 침해를 몇 번 받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아이들이 네. 고스란히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교사들이 세계적으로 사실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도 존경을 하고 또 이제 교사들에 대한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지금 이제 쇠퇴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걸 다시 이제 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3주체 간에 그 상호 신뢰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 조성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제화도 이루어졌고 또 정책도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런 좋은 문화와 DNA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거는 또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 또 금방 또 다시 좋은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또 그런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해외 사례가 좀 있을 텐데요. 어떻게 교권 침해에 대한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유럽권에 이제 영국 같으면 2013년부터 이렇게 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생이 침해하는 경우에 어떤 타당하게 물리적 이렇게 수단을 좀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해 두었습니다. 교사가.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륙법계통의 법이 굉장히 잘 정비된 나라답게 이 교사가 교육 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절차와 방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놨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5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확립이 됐죠.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아시다시피 또 교사들한테 그 파권도 조금은 보장하는 이렇게 노동자 관점의 교직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아까 인권으로서의 교권의 보호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사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관님,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2부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2부를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